제25회 관공은 토산에 진치고 3가지 일 다짐받고 조조 위해 백마의 포위 풀어주다. 이때 정욱이 기책을 올리며 말했다. 운장은 만인지적의 영웅이니 지모를 쓰지 않고는 항복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지금 곧 유비 수하에서 항복한 군사를 하비성으로 보내서 도망해 왔다고 말하게 해놓고서 관공을 밖으로 끌어내어 싸우다가 패한 채를 하면서 다른 데로 유인해가고 그의 돌아갈 길을 끊어놓은 연후에 설복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 계책을 좇기로 하고 곧 서주에서 항복해온 군사 수십 명에게 하비로 가서 관공에게 항복하라 했다. 관공은 그들이 원래 자기 편 군사였던지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성내에 있게 했다. 이튿날 하후돈이 선봉이 되어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관공이 응하지 않으니까 하후돈은 군사를 시켜서 성 아래서 마구 욕설을 퍼붓게 했다. 관공은 이에 대로하여 3,000인마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지쳐나와 하후돈과 어우러져 싸웠다. 10여 합이나 싸웠을 때 하후돈이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나자 관공은 그 뒤를 바싹 쫓는다. 하후돈이 싸우며 달아나려 하는데 관공은 그대로 20리가량이나 뒤를 쫓다가 문득 하비성에 변이라도 있을까 염려되어 곧 군사를 돌리려 했다. 이때 일성 포향이 울리더니 좌편으로는 서황이 지쳐나오고 우편으로는 허저가 지쳐나와 2대의 군마가 그의 돌아갈 길을 끊었다. 관공이 길을 뺏어서 달아나는데 양편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경로 100개를 버려놓고 쏘는데 화살이 사뭇 메뚜기가 날아오는 듯하다. 관공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군사를 돌려 세우려니 서황과 허저가 또 달려든다. 관공은 극력분투해 겨우 그 2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하비성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후돈이 길을 막아서 대접전이 벌어졌다. 관공은 날이 저물 무렵까지 싸웠으나 돌아갈 수가 없어서 부득불 한 토산으로 올라가서 군사를 잠시 쉬게 했다. 조조 군사는 산을 겹겹으로 둘러쌌다. 관공이 산에서 멀리 바라보니 하비성 안에서 충천하는 불길이 솟는다. 이것은 앞서 거짓 항복을 시켰던 군사들이 성문을 몰래 열어줘서 몸소 대군을 인솔해 성 안으로 지쳐 들어간 조조가 일부러 관공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려고 놓은 불이었다. 관공은 그걸 보자 놀라고 당황해 밤중에 몇 번인가 지쳐 내려갔으나 화살이 빗발치듯 하는 바람에 번번이 도로 쫓겨 올라왔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관공은 다시 군사를 정돈해 산 아래로 지쳐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이때 문득 한 사람이 말을 달려 올라오는데 찬찬히 보니까 바로 장효다. 관공은 마주 나가서 물었다. 문호는 싸우러 오시오. 아니요. 나는 전일의 정의를 생각해서 뵈러 온 것이오. 장효는 이렇게 대답하고 칼을 땅에 버리고 말에서 내려 관공과 인사말을 하고 나서 산마루에 앉았다. 공은 나를 설복하려 온 것이 아니오. 아니, 전일에 형이 나를 구해준즉 오늘날 내가 어찌 형을 구해드리려 하지 않겠소. 그렇다면 문호는 날 도우러 온 것이겠군요. 그도 아니라오. 도우러 온 것도 아니면 무얼 하러 오셨소? 지금 현덕의 존망과 익덕의 생사도 알 수 없소. 간밤에 조공께서는 하비성을 깨뜨리고 들어갔는데 성안 군사나 백성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또 사람을 보내 현덕의 가곤을 호위케 하여 자빈을 일절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니 이런 상황을 특히 제가 형께 알려드리러 왔소. 바로 날 설득해보자는 수작이군. 내가 지금 절지에 처해 있긴 하나
털끝만치도 죽음을 두려워 않는 터이니 속히 돌아가시오. 내 곧 산에서 내려가 싸우겠소. 관공이 노에 소리치자 장유는 껄껄 웃었다. 형의 그 말씀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오. 충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찌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오. 형이 여기서 목숨을 잃으신다면 그 죄가 3가지 있어. 어디 그 3가지 죄라는 걸 말해 보시오. 당초에 형이 유사군과 결의 형제를 맺을 때 생사를 한 가지로 하리라 맹세했음에도 사군이 전패하자 형이 전사한다면 이후에 만약 사군이 다시 나오셔서 형의 힘을 빌리려 해도 빌리지를 못하게 될 것인즉 이것이 곧 형이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이러니 그 죄가 하나요. 유사군이 가권을 형께 부탁했는데 지금 형이 전사하신다면 두 부인이 올 때 갈 데 없게 되겠으니 이는 곧 형이 사군에 부탁하신 바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 죄가 2이요. 형께서는 출중한 무예에 겸하여 경사에 정통하신 터에 사군과 더불어 한시를 붙들어 세우려고 하지 않고 부탕도하하여 필부의 용명을 이루려고 하시니 이걸 어찌 의라 하리요. 이에 죄가 3이라. 형께서 지금 이 3가지 죄를 지으려기에 내가 부득불 충고하러 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오. 관공은 잠시 깊은 사색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대 말이 내게 3가지 죄가 있다고 하니 그럼 나더러 어찌 하라는 말이오. 사면이 다 조공의 군사에게 포위당한 지금 형이 만약 항복을 안 한다면 죽는 건 정한 것이오. 부질없이 목숨을 버리는 건 무익한 노릇이니 조공께 항복을 했다가 유사군의 소식을 알아보셔서 계신대를 알게 되는 즉시로 찾아가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첫째로 2 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오. 둘째로 도원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오. 셋째로 유용하신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니 이렇듯 이 3가지 좋은 도리가 있는 것을 형은 깊이 생각해 보시오. 3가지 좋은 도리를 방금 말씀하니 나도 3가지 약조를 맺었으면 하오. 만약 승상께서 이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갑옷을 벗을 것이나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3가지 죄를 지을 망정 달갑게 목숨을 버리겠소. 승상께서는 도량이 넓으신데 어찌 용납 안 하시겠소. 그 3가지를 나한테 말해주오. 첫째는 내가 황숙과 더불어 한시를 돕기로 맹세한 때문에 나의 항복은 한조 천자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조조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오. 둘째는 2 분 형수님 앞으로 황숙의 복록을 내리도록 하시고 상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거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셋째로는 유황숙의 계신대를 알게 되는 즉시 천리 만리를 불문하고 하직하여 돌아갈 것이니 이 3가지 가운데서 단 1가지가 빠지더라도 내 결코 항복하지 않을 테요. 문호는 어서 돌아가서 보고하시오. 장유는 응낙하고 말에 올라 조조한테로 돌아왔다. 맨 먼저 한조에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건 하나를 말하니 조조는 허허 웃고 허락한다. 내가 한실 승상이니 한조가 곧 나인즉 그건 들어줄 수 있지. 그리고 2 부인 앞으로 황숙의 복록을 내리시며 상하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어야 한답니다. 황숙의 복록에 갑절을 주지. 내외를 엄금하는 것이 그의 가법이니 내 또 무얼 의심하겠나. 언제든 현덕의 소식을 아는 즉시 아무리 멀더라도 찾아가겠답니다. 그 말에는 조조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렇다면 내가 운장을 길러서 무엇에 쓴다는 말인가? 그것만은 들어주기가 어렵네. 예양의 중인 국사지론을 못 들으셨습니까? 유현덕이 운장을 대한 것이 두터운 은혜를 베푼 데 불과한 것이니 승상께서는 그보다 더 두터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음을 사기로 하신다면 운장이 불복할 리 있겠습니까? 운원의 말이 지당해. 그럼 내 그 3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지.
장윤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관공에게 조조가 승낙했다는 걸 회부했다. 그러자 관공이 비록 그러하나 한 가지 청이 있소. 내 곧 성에 들어가 두 형수님을 뵙고 이 일을 말씀드린 다음 항복하고자 하니 승상께서 군사를 잠시 물려주시기에 할 수 없겠소. 하고 말해 장윤은 다시 돌아가 이 말을 조조에게 고했다. 조조는 즉시 군사를 30리 밖으로 물리라 영을 내렸다. 순욱이 안 됩니다. 계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만류했으나 조조는 운정은 의사라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하고 군사를 물려줬다. 관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합의성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이 다 전과 같이 안정함을 보면서 부중에 들어가 형수들을 배웠다. 감, 미 두 부인은 관공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급히 나와 맞았다. 관공이 층계 아래에서 절을 한다. 이번에 두 형수님을 놀라시게 하여 천만 죄송합니다. 두 부인이 물었다. 황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버니는 이제 어쩌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성에서 나가 죽기로 싸우다 토산에서 포위당했는데 장유가 와서 항복을 권하기에 3가지 조건을 내놓았더니 조조가 모두 들어주고 특히 군사를 물려서 저를 성 안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두 분 형수님 말씀을 들어봐서 어떻게든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 3가지 조건이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관공은 위에서 말한 3가지 언약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감부인이 말했다. 어제 조조의 군사가 성에 들어오기에 우리는 꼭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손톱만큼도 범하는 일이 없었을 뿐더러 군사 하나도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가 이미 그 일을 응낙하셨다면 그만이지 하필 우리한테 물으실 것이 있습니까? 다만 훗날 아주버니가 황숙을 찾아가는 걸 조조가 승낙할까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형수님께서는 그걸 염려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두 부인이 말했다. 아주버니께서 짐작해 하십시오. 무슨 일이고 구태여 우리 여자들과 의논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관공은 물러나와 수십 길을 거느리고 조조를 보러 갔다. 조조는 몸소 원문까지 나와서 맞아 주었고 관공이 말에서 내려 절하자 황망이 답례했다. 폐병 지장이 죽이지 않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나이다. 내가 운장의 충의에 대해서 항시 흠모해오던 차에 오늘 이처럼 만나게 됐으니 평생 소원을 풀었다고 하겠소. 문헌을 통해서 3가지를 아랬더니 승상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부디 어기지 마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한 번 말했으면 그만이지. 내 어찌 언약한 바를 깨뜨릴 법이 있겠소. 제가 만일 황숙 계신 곳을 아는 때는 물부를 헤아리지 않고 찾아가겠거니와 그때 미처 승상께 고별을 고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현덕이 어디 살아있다면 내 반드시 공을 가게 하겠소. 그러나 난군 속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 염려되어 공은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 군데 알아보도록 하오. 관공은 절하고 살해했다. 조조는 연석을 베풀어 관공을 접대했다. 이튿날 조조는 군사를 거두어 허창으로 회군했다. 관공은 수레에 두 형수를 태워 친히 호위에 떠났다. 가는 도중 관역에서 쉬게 되는 때마다 조조는 그들 군신 사이의 예를 어지럽히려고 관공을 두 형수의 방에서 거처하게 했다. 그렇지만 관공은 촉대를 손에 들고 밤새도록 방문 밖에 서 있고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조조는 관공의 그런 행동을 보고 더욱 경복했다. 허창에 당도하자 조조가 저택 하나를 내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니 관공은 그 집을 안팎 2채로 나누어 늙은 군사 10명을 뽑아 안중문을 지키고 자기는 바깥채에서 지냈다.
조조는 관공을 데리고 가서 헌제에게 아련시켰다. 헌제는 관공에게 편장군이 위를 주었다. 관공은 1,000원을 살해하고 물러나왔다. 이튿날 조조는 연석을 크게 베풀었다. 여러 모사와 장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특히 관공을 상빈으로 대접해 상좌에 앉혔고 또 비단과 금은 기명을 주었다. 그런데 관공은 이런 것들을 죄다 두 형수에게 줘서 간수해달라고 했다. 관공이 허창해 온 후로 조조는 그를 심히 정중하게 대했는데 소연은 사흘에 한 번이요 대연은 닷새에 한 번이다. 그리고 미녀들을 10명 곁에 두고 부리라면서 관공에게 줬다. 그러나 관공은 그들을 다 안으로 들여보내서 두 형수를 모시게 했다. 관공은 사흘에 한 번씩 안중문 밖에 가서 두 분 형수에게 문안 드리는데 두 부인이 그에게 황숙의 소식을 묻고 나서 아주버니 나가 보시지요 라고 할 때까지 물러가지 않았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탄복해 마지 않았다. 하루는 관공이 입고 있는 푸른색 천포가 낡은 걸 보고 조조가 그의 몸치수를 재고 귀한 비단 천포를 지어 선사했는데 관공은 받아서 새 천포는 속에 있고 겉에는 여전히 낡은 천포를 입었다. 그래서 조조가 웃으며 운장은 어찌하여 그걸 그리 아끼시오 하니 관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껴서 그러는 게 아니올시다. 이 낡은 전포는 원래 유황수께서 주신 것이라 이걸 입으면 형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승상께 새 것을 받았다고 해서 어찌 감히 형님께 받은 옛 것을 입겠습니까? 그래서 위에다 입은 것입니다. 참으로 의사로군. 조조는 감탄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칭찬했어도 마음은 내심 좋지 않았다. 또 하루는 관공이 부중이 있으려니 문득 안에 계시는 두 부인이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십니다.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으니 장군께서 속히 가보십시오 하고 고해왔다. 관공은 곧 의건을 청제하고 안중문 밖에 꿇어앉아서 우는 연유를 물었다. 간부인이 말했다. 간밤에 황숙께서 흙구덩이 속에 빠지신 꿈을 꾸고 깨어나 미 부인한테 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이가 구천 아래 계신 것만 같아서 둘 다 슬퍼 운 것입니다. 꿈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는 형수님께서 형님 안부를 너무 생각하셨기 때문인즉 과히 근심 마십시오. 관공이 이렇게 위안하는데 조조로부터 연회로 청하는 사자가 왔다. 관공은 형수 앞에서 물러나와 조조한테로 갔다. 관공의 얼굴에 눈물 흔적이 있는 걸 보고 조조가 그 연고를 물었다. 두 분 형수님께서 형님을 생각하고 몹시 통곡하셨기로 저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공이 이렇게 대답하니 조조는 웃으면서 위로하고는 연회에 술을 권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관공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또한 형님을 배반하고 살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중얼거리는데 조조가 불쑥 운장의 수염이 몇 올이나 되는가 하고 물었다. 수백 오리가 되겠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서너 대돌씩 빠집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끊어지지 않게끔 검은 비단 주머니로 싸둡니다. 그 말을 듣고 조조는 비단으로 주머니 하나를 지어 수염을 싸라고 관공에게 줬다. 이튿날 조현 때 헌제가 관공의 가슴에 비단 주머니가 들이워 있는 것을 보고 연유를 물어서 관공이 신의 수염이 길어서 조승상께서 수염을 싸라고 주머니를 내리신 것이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헌제가 그 자리에서 주머니를 끌으라고 해 관공이 수염을 드러내는데 과연 수염은 배를 지난다. 과연 미염공이로군 하고 헌제가 말해서 그 후로 사람들이 다 관공을 미염공이라고 불렀다. 또 어느 날
조조가 관공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파하고 조조가 그를 보내다가 관공의 말이 심히 여인 것을 보고 공의 말이 어찌하여 이처럼 여의었소? 하고 물으니 관공이 제 몸이 너무도 무거워서 말이 매양 이처럼 여유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조조는 좌우의 분부에서 말을 끌어왔다. 잠시 있다가 보니 그 말이 숯불처럼 전신이 시뻘건 것이 틀림없는 명마다. 조조는 말을 가리키며 물었다. 공은 이 말을 알아보겠소? 여포가 타던 적토마 아닙니까? 그렇소. 조조는 이렇듯 말하고 안장과 곱비를 갖춰서 말을 관공에게 내줬다. 관공이 거듭거듭 살해하므로 조조는 야속히 생각하고 물었다. 내가 여러 번 금과 비단과 미녀를 주어도 공은 절하며 살해한 적이 없었는데 말을 선사하자 기뻐서 제배를 하니 어찌하여 사람은 천하게 보고 짐승은 귀중히 하시는 거요. 저는 이 말이 하루 천리 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얻었으니 형님이 어디 계신 걸 알게 되는 날에는 단 하루 만에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공의 말에 조조는 악연히 놀라 뉘우치기를 마지 않았다. 관공은 하직하고 물러갔다. 후세 사람이 이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위엄은 상국을 기울이는 호걸이라. 한 집에 넣자 따로 거하니 의기도 높을 시고 간규한 승상이 부질없이 허례로 대해도 어찌 알았으랴 조씨한테 항복하지 않음을. 조조가 장유를 불러서 물었다. 내가 운장을 그다지 박대하지 않건만 그가 매양 떠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웬일인가? 제가 가서 진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는 대답하고 이튿날 관공을 찾아갔다. 인사를 마치고 장유가 입을 뗐다. 내가 형을 승상께 천거한 터인데 무슨 불편하신 일이라도 있으시면 말씀을 하오. 승상의 두터운 호의에는 그저 감격할 뿐이요. 그런데 난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황숙을 생각하고 있지를 않소. 형의 말씀은 옳지 않소. 사람이 처세하는데 경중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장부가 아니오. 현덕이 형을 대함에 있어서 승상보다 더 후했다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 왜 여기를 떠나실 생각만 하오? 나도 조공께서 나를 심히 후하게 대접하는 줄을 알고 있소. 그러나 나는 유황숙의 후한 은혜를 받은 데다가 또한 생사를 함께하자고까지 맹세한 사이니 어떻게 내가 배반한단 말이오. 아무 때건 가게 될 몸이오. 그러나 가기는 가더라도 반드시 공을 세워 조공의 은혜에 보답한 다음에 떠날 작정이오. 만일에 현덕이 이미 세상을 버리셨다면 공은 어디로 가시려? 땅 밑으로 따르겠소. 장유는 관공을 붙들어둘 수 없음을 알자 하직하고 돌아와 조조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조조는 듣고 나서 한 번 주인을 섬겨 그 근본을 잊지 않으니 그야말로 천하의 의사로구나 하고 감탄했다. 순욱이 공을 세운 다음 떠나겠다 한다니 공을 세울 기회만 주지 않는다면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해서 조조는 동감했다. 한편 현덕은 원수한테 있으면서 밤낮 근심 걱정으로 지냈다. 원수가 현덕은 어찌해 항상 그렇듯이 근심만 하고 계시오? 하고 물으니 현덕은 두 아우의 소식을 모르는 데다가 또 처자도 조조 손에 떨어져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제 집도 보전하지 못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현덕의 말을 듣고 원소가 내가 허도로 진병하려 한 지가 오랜데 지금은 마침 봄이라 날씨도 따뜻하니 군사를 일으키기 좋은 때요. 하고 조조를 칠 계책을 의논했다. 그런데 전풍이 가난다. 앞서 조조가 서주를 치던 때는 허도가 텅 비어 있어서
마땅히 진병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서주가 이미 깨지고 조조의 군세도 한창 성하기 때문에 경솔히 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안 지키고 있으면서 조조 편에 무슨 틈이 생기거든 그때 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디 좀 생각해 보세. 원소는 이번에 현덕의 의향을 물었다. 전풍이 나더러 지키고만 있으라고 원하는데 공의 의견은 어떠하시오? 조조는 임금을 속이는 역적이라 명공께서 만약 그를 치지 않는다면 천하의 신의를 이르시지 않겠습니까? 현덕의 말씀이 참으로 옳으시오. 원소는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천풍이 또다시 간함으로 원소가 노에 꾸짖었다. 자네는 문자나 희롱할 줄 알고 무략을 가볍게 알아서 나로 하여금 대의를 잃게 하는구나. 그래도 천풍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간했다. 만약 신의 충언을 듣지 않으시면 출전하셔도 불리하옵니다. 그만 대로한 원소가 그의 목을 치려는 것을 현덕이 극력 만류했다. 원소는 그를 옥에 가뒀다. 저수는 전풍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곧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재산을 모조리 나누어 주며 내 종군에서 가는데 만약에 이기면 위세를 떨치게 될 것이지만 패하는 날이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작별을 구했다. 일가 친척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배웅했다. 원소는 대장 안량을 선봉으로 삼아 백마로 진공하게 했다. 저수가 안량은 사납고 용맹한 장수이기는 하나 성품이 편협하니 그 한 사람에게 대군을 맡기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간하는 것을 원소는 내 상장을 자네가 어찌 알고 하는 소리냐 하고 꾸짖어 물리치고 대군을 여양으로 끌어갔다. 동군 태수 유연이 허창의 위급함을 고하자 조조는 급히 대적할 일을 의논했다. 관공은 이 소식을 듣고 상부로 들어가 조조를 보고 말했다. 승상께서 기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저를 선봉으로 삼아 주십시오. 장군의 수고를 끼치기가 미안하니 일이 생기면 청하게 했소. 조조가 이렇게 말하기에 관공은 물러나왔다. 조조는 군사 15만 명을 거느리고 3대로 나누어 나가는데 중간에서 계속 유연으로부터 오는 급보를 받게 되어 몸소 5만 군을 이끌고 백마로 가서 토산을 의지해 진을 쳤다. 눈앞의 광야를 바라보니 안량이 거느린 선봉 정병 10만 명이 당당한 진세를 벌이고 있다. 조조는 놀랐다. 그는 전일 여포 수하의 장수로 있었던 송원을 돌아보며 자네가 여포 수하의 맹장이라 들은즉 안량과 한번 싸워봐라 하고 명했다. 송원은 응낙하고 창을 들고 말에 올라 진전으로 나아갔다. 안량도 칼을 비껴들고 문기 아래에 말을 세우고 있었는데 송원이 말을 달려드는 것을 보자 한 소리 크게 외치며 말을 달려 맞았다. 서로 세압도 어울리기 전에 안량은 장도를 번뜩여 송원을 베어 진 앞에 거꾸로 들였다. 참으로 용장이다. 조조가 크게 놀라는데 위속이 나선다. 동반을 죽인 원수를 저에게 갚게 해주십시오. 조조가 허락하자 위속은 창을 들고 말에 올라 진 앞에 내다르며 안량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안량은 잡담제하고 달려나오며 단 한 합에 위속을 두 동강 내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이번엔 누가 나가볼 것이냐. 조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황이 내달았다. 그가 안량과 더불어 20여 합을 싸운 끝에 패해 본진으로 돌아오니 모든 장수가 다 두려워한다. 조조가 군사를 거두자 안량도 물러갔다. 두 장수를 연달아 잃은 조조가 울적해 근심에 쌓여 있는데 정욱이 나서서 아뢰었다. 안량을 대적할 만한 사람 하나를 제가 천거하겠습니다. 조조가 누구냐고 물었다. 관공 아니고는 안 됩니다. 공을 세우게 하면 그가 가버리지 않겠소. 유비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원수한테 가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운장을 시켜서 원수의 군사를 파괴하면 원수가 필시 유비를 의심해서 죽일 것입니다. 유비가 죽으면 운장이 또 어딜 가겠습니까?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사람을 보내 관공을 청했다. 관공이 곧 두 형수한테 하직하러 들어가니 두 형수가 하는 말이 이번에 가시거든 부디 황숙의 소식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한다. 관공이 응낙하고 물러나와 청룡도 비껴들고 적토마에 올라 종자 두원만 데리고 백마로 달려가서 조조를 배웠다. 안녕한테 장수 둘을 연거푸 잃었소. 안녕의 용명을 당할 자가 없는지라 특히 운장을 오시라 해서 의논하는 바요. 그럼 제가 나가서 형편을 보게 해주십시오. 조조가 술을 내어 관공을 대접하는데 문득 안녕이 싸움을 청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관공을 데리고 토산 꼭대기에 올라가 형세를 살폈다. 모든 장수가 빙둘러 시리판 속에 관공과 함께 교위에 앉은 조조가 산 아래 기치가 선명하고 창검을 빽빽이 배치해 당당한 진용을 손을 들어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하북 인마가 저렇듯 장하오. 제 눈에는 마치 흙으로 만든 닭이나 기와로 만든 개 같습니다. 관공이 이렇게 말하자 조조는 다시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 휘게 아래 수포 금갑을 떨쳐 입고 장도를 손에 쥐고 말을 세운 저자가 바로 안녕이요. 관공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제가 보기에는 안녕이 목에 광고판을 걸고 대가리를 발라나온 놈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오. 하고 조조가 말하자 관공은 일어서며 제가 재주는 없사오나 만군 속에 들어가 그의 목을 베어서 승상께 바치오리다. 라고 하니 장효가 다짐을 두었다. 군대에는 농담이 없는 법이오. 대수롭게 보지 마시오. 관공은 분연히 말에 올라 청룡도를 거꾸로 들고 산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봉의 눈 부릅뜨고 누의 눈썹 곤두세우고 적진으로 지쳐 들어가니 하북 군사들이 물결 갈라지듯 쫙 갈라진다. 관공은 안녕에게 고추 달려들었다. 안녕은 휘기 아래 있었는데 관공이 돌진해 오는 것을 보고 막 말을 건네려 하는 판에 원체 관공의 적토마가 빨라서 눈 깜짝할 새에 어느덧 면전에 달려들었다. 안녕은 미처 어쩔 사이 없이 관공의 칼이 번뜩하자 칼을 맞고 말 아래 떨어지고 말았다. 관공은 훌쩍 내려서 안녕의 머리를 베어 말목 아래 매달고 몸을 날려 말에 오르며 적진 속으로 뛰어드니 그 기세가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간 듯하다. 하북 창병들은 크게 놀라서 싸우기도 전에 혼란에 빠졌다. 조조의 군사는 승세해서 냅다 들이쳤다. 죽은 원소 군사는 부지기수요 마필과 병장기를 뺏은 것도 극히 많았다. 관공은 단숨에 말을 달려 산 위로 올라오자 여러 장수의 갈채를 받으면서 안녕의 수급을 조조 앞에 바쳤다. 장군은 참으로 신인이요. 조조가 감탄했다. 저야 뭐 말씀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제 아우 장익덕은 100만 군 중에서 상장의 머리 베기를 마치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꺼내듯 합니다. 조조는 깜짝 놀라 좌우를 돌아보며 음후 만일 장익덕을 만나거든 경솔히 대하지 마라 하고는 저마다 옷깃에다 그 이름을 적어두어 잊지 말게 했다. 한편 안녕의 패군은 도망쳐 돌아가다가 중도에서 원소를 만나서 얼굴이 시뻘겋고 수염이 길고 장도를 쓰는 장수가 필마 단기로 진중에 들어와 안녕을 죽이고 가는 바람에 참패를 당했다고 일러 바쳤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묻자 저수가 필시 유현덕의 아우 관운장이겠습니다. 라고 한다. 원소는 대로에서 현덕을 손가락질하며 내가 필시 내 통해서 내 아우로 사랑하는 장수를 죽이게 했을 것이니 내 너를 살려둘 수 없다. 하고 도부수를 불러서
현덕을 끌어내 목을 치라 명했다. 당초는 좌상객 되던 것이 오늘은 개하수 되었구나. 필경, 현덕의 목숨이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